사람을 죽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크게는 돈, 혹은 권력, 또는 복잡하게 얽힌 치정 관계. 어쩌면 살인 사건에서 이런 이유들을 찾는 것이 경찰의 최우선적 과제라고도 할 수 있죠. 문제는 이 이유가 너무 어처구니 없거나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95년 일본에서 일어난 의문의 강도살인 사건.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총기 사건인데 2020년 현재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한 채로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1995년 7월 30일 도쿄도 하치오지시의 편의점에는 여자 3명이 아르바이트 중이었습니다. 파트타임 근무자 이나가키 노리코와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 야부키 메구미, 또 다른 여고생 마이다 히로미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노가키를 A, 야부키를 B, 마이다를 C라고 약칭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 당일 시간대별 상황을 재구성하면 시간은 정확하지 않으나 근무 시간이 되어 파트타임 직원 A는 지인 남성의 차를 타고 출근하게 됩니다. A는 이 남자와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 음식점에 가기로 약속하고 차에서 내렸죠. 역시 시간은 정확하지 않으나 근무 시간을 앞두고 여고생 B가 자전거로 출근했습니다. B의 집은 슈퍼마켓에서 불과 2분에서 3분 거리의 가까운 곳이었죠. 오후 5시경 기존에 근무하던 남성 근무자는 퇴근해 가게에는 A와 여고생 B가 각각 3번, 2번 계산대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고 여자 근무자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40, 50대 정도로 보이는 하얀 셔츠에 회색 바지 차림을 한 남자가 슈퍼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을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던 어느 고객이 목격하게 됩니다. 오후 6시 30분 슈퍼 인근 약 100m 정도 떨어진 공원에서 현지 자치회가 주최하는 오본춤 대회가 열렸습니다. 가게 주변은 오본춤 행렬 때문에 소란스러웠었죠. 오후 6시 50분 당일 비번이었던 여고생 C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여고생 B를 만나 근무 일정을 확인할 참이었다고 하죠. 오후 8시경 한 고객이 후일 증언한 바에 의하면 여고생 C는 B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C가 일이 끝난 뒤에 집안 제사를 지내러 간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고 증언했죠. 가게에는 C를 포함해 여자 3명만이 남았습니다. 오후 9시에 가게 문을 닫지만 A는 1시간 일찍 계산대를 닫고 매상을 2층 사무실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오후 8시 30분 계산대에는 B와 C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물건을 사지 않고 가게 안을 어슬렁거리는 40, 50대 남자가 목격되었죠. 오후 8시 51분 가게 문을 닫기 직전 C가 우유와 달걀을 샀습니다. 이는 후에 발견된 영수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오후 9시 오본춤 행렬이 탄고 부시를 부르면서 절정에 달했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B는 일하던 계산대 매상금을 들고 2층 사무실로 올라갔죠. A가 이 돈을 받아 금고에 넣었습니다. 오후 9시 6분 A가 가게에 불을 끄고 문단속을 했죠. 같은 시각에 근처를 운전하고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슈퍼 옆 골목에 남자의 그림자가 있는 것을 목격했죠. 그러나 차의 라이트 불빛 때문에 얼굴은 보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후 9시 15분 A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말했죠. 이는 통화 기록 조회로 확인되었습니다. 오후 9시 17분 근처를 지나가던 고등학생 커플이 슈퍼에서 총성 5번을 들었다고 합니다. A가 지인과 통화한 지 불과 2분 30여 초 밖에 지나지 않을 때였죠. 오후 9시 20분 A의 지인이 슈퍼에 도착.
주차장에 정차하고 A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오후 9시 45분 A의 지인이 25분 남짓 기다렸으나 A가 나오지 않자 음식점으로 갔다고 생각하고 확인해 보려고 음식점으로 차를 돌렸죠. 오후 10시 A의 지인은 음식점에 A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음식점 여주인과 동행하여 다시 슈퍼로 향하게 됩니다. 10시에 도착한 후 여주인이 사무실로 들어가 보기로 했죠. 혹시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중일지도 몰라서였다고 합니다. 이때 여주인은 사무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죠. 그러나 여주인은 키가 150cm밖에 되지 않아 문 안쪽을 들여다 볼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앞에서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어 일단 A의 지인에게 돌아왔죠. 이후 두 사람이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총에 맞아 죽은 세 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A와 B는 이미 사복으로 갈아입은 후였기 때문에 범인은 이들이 사무실을 나서기 직전에 침입한 듯 보였습니다. A는 사무실 금고 옆에 축 늘어진 모습으로 발견되었는데 머리에 총알 2발을 맞은 채였죠. 또한 A의 머리에 총구의 열 때문에 화상을 입은 흔적이 있으므로 A는 총구가 머리에 가까운 상황에서 총알을 맞은 듯 보였죠. B와 C는 사무실 한가운데 금고 앞에서 마주본 자세였고 서로의 손을 잡은 자세로 접착 테이프로 손이 묶이고 입이 막힌 채로 각각 머리에 한 발씩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범인은 먼저 A를 쏘아 죽인 다음 B와 C를 위협해 손을 접착 테이프로 묶은 뒤 총을 쏜 듯한데 이 모든 행동이 불과 몇 분 사이에 이루어졌음이 기묘했죠. 범인은 나머지 한 발을 금고에 쏘았다고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금고를 열거나 사무실을 뒤지거나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무실을 빠져나간 듯이 보였죠. 최초 현장 조사에서는 사건 이전에 인근에서 유사한 강도 사건이 5건이나 있었던 것에 비추어 강도 범행 중 우발적 살인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범인은 아르바이트생 B와 C가 마주보는 자세로 손을 테이프로 묶고 입도 역시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47세 여성 A를 협박하여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A가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인의 이름이나 행적에 관한 내용이 누설되어 여성을 살해하고 정보를 들은 아르바이트생 둘도 살해한 다음 금고를 여는데 실패한 분노로 금고를 향해 한 발, 총 5발의 발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해부 소견과 현장 조사 메모를 분석한 조사본부는 범인이 총 5발을 쏜 것은 맞으나 그중 한 발을 금고를 향해 쏜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살해 순서가 달라 강도에 의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범인은 아르바이트생들을 테이프로 구속하고 바닥에 눕혀 저항할 수 없게 한 후 근거리에서 발포하여 두 사람을 살해하였고 B와 C를 살해한 후 도주 저항을 막기 위한 위험 목적으로 47세 여성 A의 다리에 발포하게 되죠. 이때 관통한 탄이 금고에 흔적을 남기고 도탄되어 사무실 책상 밑에서 발견되어 범인이 금고를 향해 화풀이를 한 게 아님이 밝혀지게 되죠. A의 이마와 등의 타박상이 생긴 순서는 불명확하나 다리에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벽 쪽으로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등을 타격하고 마지막으로 이마의 정중앙을 타격하여 주저앉힌 것으로 추정되며 벽에 등을 기댄 자세로 주저앉은 A의 이마에 사형하듯 총구를 대고 좌우 2발을 발포하여 살해하였습니다. 혈흔과 지문 감식에 의해 범인은 여고생 둘을 먼저 살해했으며 A도 살해되기 전 금고를 향한 이동이 없고 범인 또한 금고를 열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강도가 아닌 원한 살인에 초점을 맞춰져 조사가 진행되었죠.
범인의 범행 동기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일단 범인이 슈퍼의 매상을 노리고 권총을 들고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금고에 한 발을 쏜 점으로 미루어 보면 금고에서 돈을 훔치려다가 생각대로 되지 않아 그대로 도망쳤다는 추측도 있었죠. 그러나 단순한 강도라고 보기엔 뭔가 사건 정황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만약 매상을 노렸다면 권총으로 여자들을 협박해서 금고를 열게 해야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남은 범인의 동선을 따라가 보면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인 뒤 그대로 나온 듯이 보여서 문제였죠. 범인이 금고를 열지 못해서 피해자들을 죽였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A는 금고를 여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A를 위협해 금고를 열어 매상을 탈취한 뒤 그대로 달아날 수도 있었죠. 게다가 범인은 죽은 여자들의 지갑을 뒤지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범인의 목적은 처음부터 살인에 있었고 돈은 상관없었던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죠. 또한 A가 총 2발을 맞았다는 점, 그리고 A가 생전에 커터날이 든 협박 편지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A를 노린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죠. A만을 죽이려고 했는데 현장에 B와 C도 있어서 목격자를 없애려고 같이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왜 B와 C의 손을 굳이 묶고 살해했는지는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건을 다룬 일본 방송에서는 A는 금고를 잠그는 방법을 알았지만 여는 방법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발견 당시 금고는 잠긴 상태였다고 합니다. 범인이 금고를 열려고 시도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금고 열쇠는 꽂힌 채였고 금고는 다이얼 열쇠, 이중 잠금 형태였기 때문에 다이얼은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발자국 10개가 채취되었는데 모두 같은 조큰이었기 때문에 단독범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이 발자국에서 미세한 철분과 점토, 이끼가 출토되었는데 철분은 용접 과정에서 나온 듯 범인이 철공소에서 일하거나 그곳을 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또한 범인은 총기 사용에 매우 능숙한 인물로 보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뇌의 중추를 정확하게 겨냥해 명중한 데다가 범인이 사용한 총기인 필리핀제 권총이 명중률이 썩 좋지 않은 총이었기 때문이었죠. 한 보도에 의하면 구치소에 수감된 한 폭력배가 다른 구치소의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사건이 자신이 일부 개입했고 범인은 전직 자위대 장교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총기 사용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자위대 출신의 개연성도 없지는 않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었죠. 니온TV와 산케이 신문 등은 2002년에 체포된 70대 남성이 범인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 사람이 1997년에 오사카에서 일으킨 강도 미수 사건의 총탄의 강선 자국이 이 사건의 총탄 강선 자국과 유사했다는 점, 사건 당시 하치오지시에 이 남자가 거주했다는 점을 제시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사건은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이 의혹을 제기한 주간 신초 출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승소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하치오지시 경찰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첩보에 의하면 중국에서 각성제 소지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공안에게 증언하길 알고 지내는 사형수가 하치오지시 사건에 관여했다고 하죠. 이 사람은 2010년 3월에 중국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목한 사형수와 면담하게 해달라고 하치오지시 경찰이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고 결국 이 사형수도 처형되고 말았죠. 사건 이후 이 슈퍼마켓은 해바라기라는 이름으로 개명했지만 결국 1998년에 폐업하고
가게터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4년이 지나 1999년 같은 하치오지 시의 담배 가게에서 주인 모자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해결되지 못한 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죠. 2010년 일본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영구 중단하기로 하게 됩니다. 이 사건도 소급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중단되게 되죠. 2014년 9월에도 강도살인사건 용의자를 찾는 포스터를 하치오지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여름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본부에 캐나다에 사는 중국인이 사건의 진범을 알고 있다는 제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이 중국인은 위조 요건을 가지고 일본을 거쳐 캐나다로 출국한 상황이었죠. 수사본부는 인터폴을 통해 캐나다의 협조 요청을 구해 이 중국인의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해 일본으로 송환해달라고 요청했죠. 결국 이 중국인은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송환되게 되죠. 수사본부에서 이 남자를 강도 높게 신문했으나 남자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애당초 이 사건의 진범을 알고 있다는 제보자의 주장은 과장되었던 것이죠. 결국 수사본부는 위조 여권 사용만으로 이 남자를 기소할 수밖에 없었고 이 남자는 캐나다로 추방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죠. 2015년 2월 사건 당시의 수사기술로는 분석이 불가했기에 증거의 손상을 막기 위해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여고생 둘을 구속하는 데 쓰인 접착 테이프를 특수기체를 이용해 손상을 최소화하며 접착면을 분리하여 지문의 일부분을 알아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지문의 특징점 중 8점을 알아낸 경시청은 전과자 1000만 명의 지문 데이터에서 일치하는 한 명의 일본인 남성을 특정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번에 확인된 지문은 용의자가 이전에 분재절도 사건 용의로 체포되었을 때 채취한 것으로 사건 당시에 하치오지 근방인 다마 지역에 거주, 택시 운전수로 근무 중이었으며 현장에서 목격되었던 차종과 일치하는 흰색 차량의 소유자로 참고인으로 사정 청취를 받은 이력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2005년경 60대의 나이로 이미 병사했으며 특징점이 12점에 미달하여 완전 일치로 보일 수 없고 당시 근무지의 타임카드를 확인하여 알리바이의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용의자 친족을 통한 지문 유전자 감식이 불일치하여 실행범이 아닐 가능성이 부각되며 흐지부지 되었죠. 사건이 일어난 지 22년이 지난 2017년에도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청과 경찰청 하치오지 경찰서는 현상급 지급 기한을 1년 늘리고 사건의 범인 확정에 유력한 증거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주는 현상금을 지역 민간단체의 현상금과 합쳐 최대 600만엔을 현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의 정확한 용의자와 범인 확정에 유력한 증거는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